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두 번째 한개 노트네요. 네. 반응 좀 보이세요? 네. 좀 보여요. 네. 오랜만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자질. 네, 요 이름이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들으시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존하려면 꼭 이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구의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 뭘까요? 그냥 공통점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호흡을 한다? 호흡을 한다? 아닙니다. 자립심. 아닙니다. 자립심. 네, 생명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공통적으로 다 죽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데 이 죽음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여러분 DNA 아시죠? DNA. 우리 왜 이렇게 핏줄인지 아니면 DNA 검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죽음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DNA가 하는 유전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복제입니다. 복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내하고 그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 DNA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제입니다. 또 복제하는 게 거의 다입니다. 역할이. 그 유전 형질이 계속 이렇게 복제돼서 후손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버지 유전자나 아들 유전자나 손자 유전자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생명체인데 죽지를 않는다는 거죠. 다만 몸을 바꿔서 계속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DNA 입장에서 보면 이 생명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소설가가 세멜 버틀러라는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달걀이 더 많은 달걀을 만들기 위해 제작된 기계일 수 있다. 참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달걀을 닭이 만드는 게 아니고 닭은 달걀이 더 많은 달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 닭이죠. 닭이 달걀을 놓은 게 아니고 달걀이 달걀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닭을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마치 뭡니까? 유전자가 계속 복제를 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달걀이 계속 달걀을 생산하기 위해서 닭을 이용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죠. 소설가답게. 그러니까 생명의 어떤 영속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의 생명은 몇 종이었을까요? 지금 뭐 조류, 포유류 뭐 이렇게 막 나뉘는데 태초의 생명은 몇 종이었을까요?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이라는 분이 쓰신 책,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종의 기원이죠. 종의 기원. 거기에 진화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진화론,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이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의 하나로부터 형태가 아름답고 대단한 형태의 생명들이 진화해 왔고 지금도 진화하고. 그러니까 태초의 생명은 하나로부터 시작했다. 이걸 이제 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지구의 생명이 처음 출현한 게 35억 년 전인데 그 35억 년 전에 처음 출현한 생명체가 계속 분화 돼가지고 지금의 모든 생명체가 나왔다는 거죠. 그 태초의 생명체는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의 조상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조상은 같다는 거죠. 태초의 생명체가 하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조상이 같다 이 말입니다. DNA 입장에서, 유전자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같은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건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어쨌든 하나의 생명체에 출발해서 지금의 모든 생명체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필연적으로 태어났을까요? 우연히 태어났을까요? 우연적 필요. 우연히 태어났죠. 한 쌍의 부부가 자식 하나를 낳으려고 해도 수정할 확률이 어마어마한데 이 인류가 이렇게 태어난다는 자체는 우연일 수밖에 없죠. 특정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볼 수가 없죠.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그냥 툭 던져진 존재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물질은 목적을 가지고 나타났지만 시계는 무슨 목적? 시간 알려주는 목적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죠. 그냥 툭 떠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우연입니다. 우연. 뭐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맞죠? 우연히 태어난 존재인데 이 우연히 태어난 인간의 역사를 여러분 우주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주년. 여기 아니고 우주 달력 쉽게 말하면 그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우주의 기간을 우주년이라고 합니다. 그 우주는 138억 년 전에 탄생했죠. 빅뱅에 의해서. 그 대폭발에 의해서 이 별들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한 지 138억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138억 년. 이걸 인간의 달력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 1년짜리 인간의 달력으로 환산을 해보면 138억 년을 1년으로 환산할 수 있죠. 그랬을 때 475년은 1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우주 역사 475년은 1년으로 환산하면 1초에 불과하다. 그러면 우리가 몇 살까지 살아요? 아까 100세 시대 얘기하시던데 100년 살잖아 인간이. 그럼 우주년으로 보면 몇 초 사는 거예요? 0.21초밖에 살지 않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이 우주의 역사를 본다면. 별거 아니죠. 정말. 근데 현생 인류의 등장은 그럼 언제 했느냐. 그 1년 365일 중에 12월 31일 밤 11시, 낮이 아닙니다. 밤 11시 52분에 현생 인류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 말고 우리가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밤 11시 52분에 처음 탄생했습니다. 그 8분 더 지나면 이제 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늦게 태어난 생명체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에 사는 생명체 중에 우리 인류가 가장 늦게 태어난 생명체입니다. 근데 이 지구 생물 중 가장 늦게 태어난 이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지구에서. 지구 망치기입니다. 지구 망치는데 도가 튀었습니다. 다른 생명체는 먼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형이죠. 그런데 지구를 망치지 않습니다. 인간만 오직 맨 늦게 태어나놓고 지구를 막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을 우주년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을 하면 아까 인류가 처음 등장한 거는 제가 몇 시라고 그랬어요? 12월 31일 11시 52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몇 시쯤 될까요?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그럼 이제 해 바뀌기 몇 초 남았어요? 1초 남겨놓고 1초 남겨놓고 인류가 지금 이 지구를 되살리겠다고 이제야 깨닫고 막 노력하기 시작하고 있죠. 인간이 참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참 골치 아픈 동물이죠. 지구를 막 망치고 있으니까. 맨 늦게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이 지구 망치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족을 죽이느라고 똑같다. 왜? 아까 제가 그랬죠. 닭의 조상과 인간의 조상이 똑같잖아요. 지구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면 다른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멸종도 막 되고. 그게 가족을 죽이느라고 똑같다. 유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가장 성공한 지구에 사는 생명체가 또 있기도 하죠.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성공한 생명체가 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지구 생명 중에 가장 무게가 큰 생명체가 뭘까요?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그 다 합치면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생명체가 뭘까요? 고래? 인류? 아닙니다. 식물입니다. 식물.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의 무게를 다 합치면 식물의 무게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이게 무게로는 가장 성공한 생명체가 바로 식물입니다. 그렇죠? 그럼 숫자로 가장 성공한 생명체는 뭘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바퀴벌레 아닙니다. 바퀴벌레가 아니고 곤충이라고 표현하죠. 곤충. 그 특정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고 바퀴벌레도 곤충이고 뭐 개미도 곤충이잖아요. 곤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무게로 가장 성공한 생명체는 식물이고 종류로 가장 성공한 생명체는 개체수로 가장 성공한 생명체는 곤충입니다. 그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둘이 바로 협력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협력했는지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식물이 필요한 거 곤충이 주고 곤충이 필요한 걸 식물이 줬죠. 그 서로 이렇게 협력을 했기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두 생명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인간을 학명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이 호모 사피엔스가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는 인간인데 사피엔스란 말은 원래 현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붙여놨어요? 현명한 인간이라고 붙여놓고 다른 종들은 다 없애버렸죠. 뭐 네안데르탈인이 뭐니 하여튼 그 호모 이렇게 말고도 많은 에릭투스니 많았잖아요.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만 딱 살려놓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종 분류 중에 이 인간 종만 한 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 속에 호모 사피엔스 말고는 없잖아 지금. 다른 종은 왜 생물을 살리면 종속 과목 이렇게 퍼지는데 인간만 한 종밖에 없어요. 한 종밖에 없는데 저거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 호모 사피엔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놓고 다른 생명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좀 현명한 게 아니죠. 그 가장 똑똑한 종이 또 인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파괴적인 삶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자연을 해치면서 스스로 살기 힘들게 만들잖아. 갈수록 물 못 먹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물 사 먹는다는 거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지금 물 안 사 먹으면 그게 이상하죠. 앞으로는 여러분 공기 사 먹을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럴까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자연과 협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자질이 뭘까? 협동심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고 자질이라고 하죠. 자질.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이 사회성이라고 하죠. 사회성. 그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이 뭘 잘해요? 협력도 잘하고 협동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죠. 사람도 잘 사귀고 인맥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질은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사회적 동물이 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면 사회적이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사회적으로 어울리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객관적으로 봐도 모든 동물 중에 이 인간의 육체가 가장 불리합니다.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무기도 없죠. 발톱도 없죠. 이빨도 없죠. 다만 머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뭉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사회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사회성을 가진 동물 중에 이름이 뭔가요? 그냥 박쥐가 아니고 흡혈박쥐입니다. 흡혈박쥐는 왜 흡혈박쥐인가요? 피를 흡입하니까 흡혈박쥐입니다. 그 이빨을 보면 흡혈하게 생겼죠. 그 흡혈박쥐의 일과를 보면 해가 질 무렵 되면 동굴 밖으로 나가요. 그럼 얘가 이제 흡혈하러 나가겠죠. 새끼를 키우려면 먹이를 물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박쥐는 먹이가 피죠. 그래서 주로 소 등에 올라타가지고 몰래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다고 해요. 그래 피를 빨아가지고 입에 머금고 와서 자식들한테 그 피를 토해내서 먹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새끼를 키웁니다. 근데 이 사냥을 맨날 성공할 수는 없죠. 어떤 날은 이렇게 피를 못 뽑아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피 달라고 난리겠죠. 그럼 흡혈박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자기 피를 줄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 엄마들만 가능한 얘기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피를 준다. 그건 한국의 엄마들만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나라 말고 한국의 엄마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닙니다. 이 흡혈박쥐가 만약에 사냥에 실패해서 피를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한테, 옆집 박쥐한테 피 좀 빌려달라고 한답니다. 그럼 옆집 박쥐, 그러니까 순이 박쥐 엄마가 와가지고 내 자식한테 이 피를 토해가지고 먹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순이 엄마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내 피를 내가 이렇게 가서 먹여준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도우면서 협력해서 동굴 안에서 생존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이 뛰어나는 거예요? 안 뛰어난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박쥐 중에 사회성이 뛰어난 박쥐가 있고 또 피 좀 잘 못 빌리는 박쥐가 있대요. 그런 박쥐하고 수명을 비교해보니까 4년 차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에 피 잘 빌리는 박쥐는 4년을 더 산다는 겁니다. 사회성이 생존에 직결된다는 증거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럼 인간의 세계에서는 어떨까?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 실장님 뭐 병원에 갔더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손가락 수술했었잖아, 그죠? 손가락을 수술했으니까 이 손가락을 수술하면 어디가 아플까요? 질문이 바보 같죠? 손가락을 수술했는데 하필 여기를 수술해가 욕 같잖아요, 그죠? 손가락을 수술했는데 어디가 아플까요? 여러분 어디가 아플까요? 제가 만약에 손가락이 아프면 묻겠어요?
손가락 수술하면 어디 아플 것 같아요? 우리는 손가락이 아프다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실제로는 손가락 수술하면 어디가 아픕니까?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고 뇌가 아픕니다. 뇌가 통증을 인지한다 이 말입니다. 고통을 인지한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생존을 위한 활동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활동이에요. 만약에 손가락을 잘랐는데 고통을 인지하지 못한다 뇌가. 그럼 피가 철철 흐르겠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겠죠. 죽겠죠.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이 뇌가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고 뭐가 아프다? 뇌가 고통을 인지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뇌의 어느 부위에서 이 고통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전두엽에서 인지를 합니다. 전두엽에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신체 일부가 아니라 뭐다? 뇌의 전두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물론 상처를 입어도 고통스럽습니다. 손가락 다치고 발가락 다쳐도 고통스럽죠. 그런데 살면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일까요? 어디 다쳤을 때가 될까요? 가족을 상실했을 때, 사람을 잃었을 때, 아니면 연인이 떠났을 때. 어쨌거나 뭐 했을 때? 이걸 두 자로 표현하면 이별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순간은 이별했을 때입니다. 그 이별했다는 게 우리 사회성과 연결시키면 무슨 뜻이 되나요? 사회적인 관계가 무너졌을 때라는 뜻입니다. 사회성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그랬죠. 사회적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생존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라고 뭐가 느낀다? 내가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는 물어보면 인간은 누구나 누가 떠났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 가장 아프겠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면 어디가 아플까요, 여러분? 그 흔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제가 아까 고통은 어디서 느낀다고 그랬죠? 전두엽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도 우리는 고통을 어디서 인지한다? 전두엽이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가락 아플 때 병원에서 뭘 주던가 약을? 진통제를 주죠. 진통제를 주면 좀 통증이 덜 하죠. 그럼 이 진통제가 어디 가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가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전두엽에 가서 그만 아파도 돼. 이제 나을 거야. 이렇게 도닥거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에서 진통제가 작용을 해서 고통을 좀 덜 느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응용을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 사람이 사랑과 이별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디가 아픈 거다? 전두엽이 아픈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진통제를 먹으면 이별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가락 다쳐서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는 진통제 먹으면 덜 아프죠. 누군가 이별을 해가지고 고통을 느낄 때 똑같이 전두엽에서 그 자극을 느낍니다. 이때 진통제 먹으면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분에는 없을 것 같죠.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실연당했다. 그럴 때 약국 가서 진통제 실컷 사 먹으면 고통이 훨씬 덜하다. 라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입니다. 왜? 진통제가 작용을 어디서 하기 때문에? 뇌에 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누가 어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주와 진통제를 같이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무튼 진통제 먹으면 이별의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뇌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성이 생존 본능이라는 것을 우리 전두엽이 뭐예요?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는 어디 다쳤을 때가 아니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그 사람을 죽이는 생존하기 힘들게 하는 가장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병이 우울증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 전두엽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누군가 나를 떠나면 고통을 느끼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 유전자 속에. 왜?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 인간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DNA의 구조를 알아낼 만큼 똑똑한 존재입니다. 이 지구에 사는 생명 중에 DNA 구조를 밝혀낸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식을 추구하는 동물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지구의 생명을, 다른 생명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왜? 지식을 축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러 오시는 건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활동일 수도 있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능력인 거죠. 지식을 추구하니까. 그렇지만 그 DNA 속에는 뭐가 있다? 우리 생존을 위한 본능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생존을 위한 이 사회성, 우리 DNA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면 우리 만나는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겠죠. 이 잘 지내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의 행복한 생존을 위한 활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유전자 속에 사회성이라는 DNA 인자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100 몇 번째입니까 오늘? 194번째 강의 어떻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